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가계부채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자료가 화제가 됐습니다. 4월 5일 날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 변화 추이의 비교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국가별 비교해보고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했는데, 단순하게 부채 비율뿐만 아니라 부채의 질도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 인상할 경우에 굉장히 충격이 클 것이다 경고했던 자료라는 겁니다. 자, 한국의 가계부채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98.6%예요. 2020년 2분기 기준입니다. 자, 선진국 평균 75.3%고 전세계가 63.7%, 그리고 신흥국은 45.2%인데 신흥국의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전세계 평균보다도 30%포인트 더 높다 이거죠. 문제는 2008년부터 이런 가계부채 증가 추이가 너무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2008년 이후에 선진국이나 세계 평균 모두 다 큰 변화는 없는데 신흥국하고 대한민국이 크게 늘어났더라. 근데 신흥국은요 20% 미만 수준에서 45.2%로 올라갔지만 대한민국은 71%란 높은 수치에서 신흥국 비율대로 상승을 했죠. 아예 신흥국 비율보다 더 높게 상승을 했다는 거죠. 게다가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크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을 봤더니 한국이 47.2%예요. 다른 선진국 주요 국가에 비해서 크게 높은 수치가 나타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어느 정도 내가 부채 압박에 시달렸을 때 바로 현금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활용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 능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전부 다 부동산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또한 가계부채 중 단기부채 비중이요,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서 한국은 22.8%로 크게 높다는 거죠. 그나마 영국이 12%로 높은 편인데 대한민국은 이 단기부채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 그래서 보통 이 부채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단기부채, 국가의 경우 단기 외채 비중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대한민국 가계부채도 굉장히 위험성 있는 단기부채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국가 대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중 기타 대출 비중, 한마디로 신용대출을 포함한 비담보대출 비중이 얼마나 받나 봤더니 한국은 GDP 대비 51.3%고요. 주요국은 14에서 16%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타 대출 중 상당수가 자산 투자에 활용이 됐기 때문에 자산가치 상승의 기대감만 믿고 너무 위험한 대출을 사람들이 많이 끌었었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핵심인 겁니다. 부채 양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크게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저금리 상황에서 크게 증가한 부채는 추후 금리 인상 등에 따라 부채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요즘 이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보고서는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2020년 자산시장 팽창이 언제부터 일어났죠? 3분기부터 일어났죠. 7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크게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증가했냐, 3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7.8%, 그리고 4분기 때 9%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작년 3분기에 GDP 대비 100.6%로 100%가 넘어섰고요. 4분기에는 더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자, 왜 한국만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했을까? 간단하죠. 부채가 증가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에는 저금리입니다. 3%였던 기준금리가 0.5% 수준까지 낮아졌죠.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쏠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자산이기 이전에 필수제이다 보니까 막판에 실소자까지 고가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크게 늘리다 보니까 부채가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파트 불패 신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자산시장 과열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금리 인상이 무너진 사례 있나요?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부동산 버블 상황이죠. 부동산 가격이 쉴 수 없이 치솟다가 90년대 초반부터 일시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민간 부채 역시도 크게 감소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일본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서프라임 모기 사태 보셔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요. 자, 미국 부동산이 2007년부터 강하게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역시도 큰 폭의 감소세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급등한 가계부채의 질서 정연한 원상복구는 사실상 어렵다. 이것은 한마디로 미래의 재앙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쩌다가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죠? 이준환은행 총재 임기 시작과 무관하지 않다. 저금리의 부작용 고려 없이 기계적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한 한국은행에 큰 영향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방향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너무 과도하리 만큼 한 번 더 움직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연속된 기준금리 변화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불렀고 다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자, 왜 연속된 금리 인하가 중요하냐? 부동산 시장이요. 아무리 금리에 민감하다 하더라도 한 번 바뀌었다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나 폭락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꼭 두 번씩 움직여요. 자, 2020년 3월에 내리고 5월에 낮췄는데 5월에 또 낮췄는데 6월에 바로 15,000건 거래량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 완전 폭등해버리죠. 2019년도 똑같습니다. 2019년 7월에 낮췄는데 3개월 뒤에 추가로 낮춰요. 바로 부동산 시장 폭등해버리죠. 특히 2019년 이후에 금리 변화는요, 긴축을 예상하는 부동산 시장에 장기 저금리를 신호를 줬기 때문에 이것은 전 최악의 통화정책이라고 봐요. 한 번 낮춘 것까지는 알 수 있는데 그 위에 별다른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추가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이게 진짜 경제에 효과가 있었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산시장 과열만 불렀어요. 자, 전 이것이요, 최초의 비둘기적 성향을 가진 한국은행 총재가 만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총재들은 매파적인 성향, 보수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2013년에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나오자 시장에선 저금리를 전망하고 있는데 계속 동결을 만들어요. 자,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은행 총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중앙은행이 팽창 정책을 쓰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융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산시장 쏠림,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그것이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한국은행 총재는요, 단순하게 금리 낮춘다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걸 2011년부터 강조를 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저금리를 원하는 탐욕스러운 시장을 대변한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뇌구조를 풀어본 김중수, 동결, 뭉개 이러면서, 자, 뇌구조까지 풀어보면서 비꼬아요. 게다가 리더십을 잃은 김중수 해가지고 누가 동결 주장한 한 소수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중수 총재의 리더십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결왕 김중수 총재 금리 실기론 해가지고, 야, 빨리 기준금리 안 낮춰서 네가 실기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거세게 가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보수 언론의 공격을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왜냐면은요, 금통위원 한 명만 약간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보이잖아요. 그 사람만 집중 공격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금융위원회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누가 그랬는지 언급을 안 한 것이 전통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 가계부채가 불안한 거 한국은행이 더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대출자 신용등급과 연체율만 보고 안정이라고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야, 신용등급 높은 사람, 고신용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고 연체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는 문제가 없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더라. 이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는 거는 결국에는 자산시장의 쏠림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산시장에 지금 거래가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잖아요. 연체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연체율이 문제될 정도로 부채가 문제가 되면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산시장은 항상 저금리 상황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지만 정상금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거래가 끊기고 연체율을 급증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게다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벌써 2021년 3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5%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공급 측의 인플레 요인만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한 요인만으로 1.5%를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대한 기저 효과가 4월부터 반영이 되고 유가 급등, 보복 소비,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통계제도 개편 등으로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1.5%에서 수요가 가세되면 그동안 억눌려 왔었던 물가 상승 요인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한국은행에서도 일부 금통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상금리로 돌아가게 되면 어떡하겠냐 이거죠.
자, 향후 경제지표 전망 불가능합니다. 내년에 어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와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현재 같이 저물가와 저성장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스탠스를 보일 리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어떤 경제 성장률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나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현재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험은요, 지금같이 경제가 좋아질 신호가 보이고 계속해서 좋아질 때 분명하게 그 위험 신호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 보시면요, 물가가 오르고 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수출 기업들이 호황을 맞이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자산에 많은 쏠림이 들어간 가게들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